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싼 임대료와 인근 주민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역세권 청년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대 김성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 입주 자격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요, 역세권 250m 이내에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준주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용지로 용도를 상향시키면서 대신에 이제 그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일정 부분의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하고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요. 서울시의 자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 또는 차량 미소유자.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격 제한의 나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주거 빈곤층이 거의 한 12만 1인 세대가 12만 명가량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주거 빈곤층이 거의 30%라고 봤을 때 이 2030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 주거 빈곤층이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임대료 수준에서 살펴보면 확실히 나타날 텐데요. 결국 일반적인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만이 이 역세권 청년주택,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반지하, 그리고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지었던 게 아닌가요? 네, 목표는 이제 의도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일단 그런 끔찍한 그 주거 빈곤자들을 그런 청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역세권이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자기가 이동할 수 있을 테니까 역세권에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역세권 땅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제 용지 혜택 이런 거 좀 줘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메리트를 주면서 대신 거기를 갖다가 좀 싸게 좀 내놔라. 이런 식의 어떤 협의를 갖다가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그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차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청년 주택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청년주택 1호 사업인 용산구 삼각지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마포구 또 서대문구에 이 세 개 지구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3,600가구를 포함해서 맞네요. 서울시가 지금 계획 중인 청년주택 지구는 45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서울시는 사업 승인 기준으로 15,000가구를 올해까지는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입주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건 과연 입주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에 돼야 준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가장 문제가 이제 임대료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약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우리 도표로 이제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표를 살펴보면요. 지금 사회초년 대학생 경우에 1인 혼자 방을 쓸 경우에 전용 19제곱미터면 그냥 거의 이제 원룸
아주 작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4평 정도 되나요? 예, 임대보증금이 거의 4천만 원 수준에 월 임대료가 38만 원입니다. 이제 월 임대보증금을 30%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보증금 4천에 월 임대료가 거의 40만 원 수준이고 둘이 쓰는 경우에 보니까 3,700만 원에 35만 원. 셋이 방을 같이 쓸 때도 2,800만 원 보증금에 29만 원입니다. 이게 1인당 부담금이나 1인당. 예.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에 사는 학생들이 3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1인 방을 쓰거든요. 그리고 거의 보증금이 없는 수준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하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 기가 막힌데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7,9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73만 원입니다. 야, 이게 지금 도대체 그래서 이 73만 원 이 예. 월 이 수준이면 사실 제 교수 월급으로도 좀 벅찬 수준의 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라면 집안이 꽤 여유가 있거나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은 집에서 도와주거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또 현재 직업이 최소한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 이거는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무슨 반전세 무슨 주택 같아요. 물론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싸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신입사원 보니까 평균 초봉이 2,35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400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신혼부부 집 같은 거 들어가려면 7천만 원 이상을 내고 월 7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데 이게 뭐 그냥 혼자 들어가도 그 정말 적은 그 19제곱미터의 방에 들어가는데도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3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이 2,300이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관리비 내고 그러면 여기서 2,3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집안이 어렵거나 직업이 정말 아주 대기업이나 아주 그냥 시내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예. 계층을 빼놓고는 여기서 이 월세 수준을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경우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시내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대출 받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 워낙 신입사원도 여기가- 이제 예. 이걸 연봉 2,500을 예. 말씀하시지만 사실 청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죠. 맞아요. 사회 초년생들에 비해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월급이 월 114만 원이 평균 그렇죠. 임금으로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39만 원 정도 예. 임대료만 보증금 빼고 임대료만 생각하더라도 거의 소득 대비 임대료가 34% 정도 차지하는 그 자기 거니까요. 월급에서 거의 그냥 매우 이제 40% 불안한 쓰는 상태에 거잖아요.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참 답답한 게 일단 돈이 없어서 아주 그 쾌적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해소하겠다고 만든 임대주택이 이렇게 고가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 보면 젊은 층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옥고에서 산다. 사실 주거비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것도 정말 어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내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정말 지옥고 같은 주거 환경에서 탈출해서 좀 나은 주거 환경을 갖게 해주자는 뜻인데 정말 최고로 비싼 땅, 그 역세권 250m 내의 그 땅에서 아무리 싸게 개발하더라도 주변 시세 자체가 월세가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주변에서 60% 해봐야 5, 6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주거빈곤층 젊은 청년층들을 여기에 입주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을 그냥 민간에게 맡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면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예. 저 임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내니까. 월급으로 하는 네. 거는 임대료 수준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거나 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가 적은 대출 알아봐준다고 했잖아요. 4,500만 원까지는 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시지만 예. 사실 근본적인 건 임대료를 좀 낮춰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인 거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높게 해놓고 대출을 해줘도 그 빚은 다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서울시가 뭐 4개 은행하고 이렇게 협약을 네. 맺었다면서요? 업무 협약을 신한국민 등 4개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사업자나 입주자에게 지원 상품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협약을 맺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적이 매우 전무하기가 아니라 2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이미 사업자의 캐피탈이나 신탁 같은 금융계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또 기존의 사업자 대출 상품과도 차별성이 없는 게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는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이자로 4,500만 원을 준다면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얘기하는 건 민간업체의 어떤 생리상 당연히 항상 수익 최고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이라는 부지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걸 개인들이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대규모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개개인들의 토지를 매수해서 그게 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단 기나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건 수익성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서울시에서 최근 오늘도 발표를 했지만 곳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15,000 가구라는 것이 공급하겠다라는 가구 수 자체가 결국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년들에게 직접 대출하는 것은 실적이 지금 없고 청년 지원은 상품이 아예 개발되지 상품 자체가 않습니다. 개발도 안 됐고 업무 협약만 맺어놓고 상품 개발 안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거는 2건밖에 안 되고 67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은행에서 대출도 안 받고 이분들은 돈을 어디서 충당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 된다면 은행이 뭐 우리가 뭐 홍보를 안 해도 자기네들이 나서서 직접 뭘 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신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규모 자체도 크지도 않고 자기네 이제 어떤 수익도 별로 나지 않고 리스크는 클 것 그냥 같고 귀찮기만 하고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이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약속된 시간에 사업이 끝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능한 MOU만 체결을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비그치길 기다리고. 민간 택지를 활용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민간은 민간의 생리로 굴러가게 놔두셔야 되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공공이 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저희들은 시민들은 이게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민간은 이게 특혜는 조금이고 규제가 오히려 많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딜레이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시면 정책 설계부터가 민간 택지가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거였더라면 공공이 직접 개발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고요. 아니 왜 이게 특혜라고 하는 거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이 청년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업지역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용산 삼각지 1호 주택의 경우는 용적률이 당초 250%였던 게 최종 확정된 건 960%입니다. 3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3배가 올라가면 그만큼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건 다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 거기서 서울시는 그만큼의 용적률을 늘려준 거죠. 그렇다면 늘려준 것에 적어도 50% 이상은 공공이 다시 가지고 와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였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 특혜 소지가 없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공공임대주택 분량이 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결국 민간에게 특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거기다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출도 지금 뭐 은행에서 싸게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민간 택지라고 해도 자 용적률 올려줄게. 그 대신 기부 체납해. 그리고 기부 체납한 걸 공공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싸게 임대료 주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더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주민들 눈치가 무서워서 안 했는지 못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불려주고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좀 임대를 좀 싸게 해줘.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간 사업자를 달래고 이렇게 해서는 공공성 강화 있는 주택 사업을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죠. 자, 지역 주민들 반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지역 주민들은 한마디로 자기네들 월세 떨어지는 거 못 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죠. 표면상으로는 이제 용적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가 되면 층고가 높아지니까 뭐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 차량 늘어나고 뭐 주차난이 있다. 일조권, 예. 조망권 예.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실제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싸게 들어가니까 임대료가 하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예.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또 또 연대를 하나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기랑 비슷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구룡마을 개발에서도 그 비슷한 논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주민들이 살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흐려서 그 전반적으로 땅값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되풀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나와 같은 소득, 나와 같은 생활 어떤 수준. 클래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나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거나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살면 집값이 떨어진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대학가 주변은 비교적 그래도 땅값 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학가 주변에는 아예 청년주택을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렇게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네. 하숙비나 뭐 이런 거 떨어질까 봐 그런 하숙비나 거예요? 원룸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정작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조차도 청년주택 사업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쪽 주장은 부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을 가지신 분들의 반대만 자꾸 부각되면서 청년주택 사업이 더 이제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제 님비로 보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민간이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민간은 어차피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들은 뭐 이런저런 돈 받아가면서 자기는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수익성을 그러면 당연히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청년주택 정말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설득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사회적인 어떤 이해와 배려, 예.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살아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서 다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주거 빈곤층과 그 주변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살면서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배려가 없죠. 의사들이 거기 들어간다면 반대가 심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임대료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예. 소득이 없는 분들은 거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임대료를 많이 주변 내고. 시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런데도 이제 예. 대기를 하죠. 왜? 거기가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지자체장들이 민선입니다. 예. 민선이기 때문에 이게 다 표로 직결이 되죠. 예. 그래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아주머니들이 반대하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정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부나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행복주택 추진할 때도 뭐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없던 일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 논리가 뭐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절대 안 된다. 단순한 이 논리에 결국은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어떤 계획을 백지화시켰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결정을 하고 명분이 합당하다면 강력하게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정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어떤 대안들 내놓은 거 그런 건 없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고가 임대료 차단책으로 한 5가지 정도 내놨는데요. 예. 일단은 뭐 임대보증금 비율을 뭐 30% 이상 의무화한다. 뭐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고가 임대료에 대한 해결책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 2030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정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비싼 땅을 개발을 해서 저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 수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그 주거빈곤층 청년들이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역에서 가까운 데 사는 것보단 조금 떨어져도 좀 환경이 또 좋은 지역, 좋은 이런 주거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아마 그쪽으로 우리 청년들이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 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들이 도대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청년들한테 직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한테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안을 보면요. 전혀 우리 빈곤층 청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전혀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그러니까 청년주택 공급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민간 택지를 활용한 접근 방식의 설계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의료원부지, 세택부지, 혁신파크, 공공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 혁신적인 설계안을 제시해 주셔야. 세택부지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저는 바로 그런 역세권이죠, 강남의 진짜, 요지에 그런데 아주 좋은 주택을 지어야 돼요. 지역민들도 거기서 공동체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도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을 하면 서울시가 직접 하면 20만 원 수준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이런 주택이 저희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부지, 혁신파크, 세택부지 이런 데를 갖다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마곡이나 오금지구 같은 공공택지들도 여전히 민간에게 매각되고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그걸 다 공공이 직접 개발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그걸 거죠. 또 매각을 해야 그 지역들을 갖다 다 개발할 수 있는 비용들이 생긴다는.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는 매각하되 적어도 공동주택지는 매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공동주택지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조금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들을 좀 들어보고 또 거기서부터 정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우리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많이 좀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김성달 팀장님 모시고 청년주택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대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